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이번 설 특집은요, 잠시 멈춤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만날 분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볼 화두를 던져줄 분입니다. 지난 추석에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칼럼으로 아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분이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교수. 김영민 교수와 함께 이번에는 중년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들, 이런 질문들 한번 던져보죠. 답을 함께 찾아보죠. 광고 끝나고 만나보겠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모여든 친척들이 취직은 했는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아기는 언제 낳을 건지, 살은 언제 뺄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오거든 그들이 평소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당숙이 언제 취직할 건가 질문을 하면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지난 가을에 경향신문에 실렸던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컬럼의 일부를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SNS 등에서도 워낙 화제가 됐던 글이다 보니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2부에서는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 컬럼의 주인공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오늘은요, 설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좀 새로운 무엇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설이면은 어느샌가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중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김영민 교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치학과 교수세요. 그렇네요. 예. 정치학에서도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세부 전공. 그렇죠.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그 안에서 정치사상 분야를 전공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는 동아시아 정치사상사를 담당합니다.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예. 그 이름만 들어도 어렵네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되게 취직이랑 거리가 먼 것들의 결합이죠. 예. 정치, 사상, 역사, 동아시아, 이것들이 크게 다 먹고 사는 일이랑 직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네요. 그 모든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할 만한 전공입니다. 모든 것에 관심. 그 정치도 관심 있고 사상도 관심 그러네요. 있고 그러네요. 역사도 관심 있고 그런 분들은 이런 걸 하면 되죠. 잡다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거를 컬럼을 보면서도 느꼈었어요, 사실은. 만화책, 디저트 이런 데도 일가견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예, 일가견까지는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애정하고 즐기는 것들인데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만든 적도 있고 그리고 영화를 만드셨어요? 영화 어디서 만든 적이 어떻게? 있습니다. 그 독립영화판에서 만들고 실제로 영화제에 출품한 적도 있는데요. 이야. 근데 일종의 흑역사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밝히지 않습니다.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절대로 밝히지 않고요. 이런 자료는 안 나오는데. 누구든 어두운 과거가 있죠. 그리고 영화를 신춘문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일가견이라는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그냥 제가 애정하는 분야고요. 만화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화책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에세이를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아마 이번에 출판한 그 에세이집에도 만화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이름의 꼭지가 있습니다. 그 디저트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요. 달콤한 연대, 스윗 솔리다리티라고. 아니 어떻게 근데 사실 정치학과 교수시고 그 중에서도 그 어려운 사상사 이런 거라 책상에만 앉아 계시고 막 어렵고 두꺼운 책만 보실 것 같은 분이 디저트, 만화책 좀 안 어울려요. 근데 이제 다들 그게 외부의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김현정 PD도 밖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샤프하고 늘 정치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리 많이 프로를 준비할 거고 그렇지만 사실을 들여다보면 꼭 그러지 않으려는 법도 그렇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늘 현실은 좀 다르겠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음악 좋아하고 저도 영화 좋아하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좀 빈 구석도 있을 수 있고 빈 구석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군요. 우리가 그러고 보니 선입견이란 게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완전 깨주신 분이 김영민 교수예요. 저는 이 책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담긴 컬럼들
사실 제가 제일 처음 만난 건 그 추석이란 무엇인가란 컬럼으로 만났고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제목은 굉장히 무거운데 여기 실린 컬럼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은 기발해요, 내용들이. 우선 새해에는 행복해지겠다는 계획은 없다. 이 컬럼. 이제 설이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이 컬럼을 한번 골라봤는데 말입니다. 잠깐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김영민 교수의 컬럼 새해에 행복해지겠다는 계획은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권투 선수 중 한 사람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에는. 사람들은 되게 그럴싸한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곧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깨닫게 된다. 링에 오를 때는 맞을 걸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새해에 행복해지겠다는 계획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아니 분명히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을 거고 공부 얘기가 여기 왜? 모범생이셨을 거고 그러면 새해마다 1월 1일 아침마다 한 해 계획 쭉 세우고 시간표 짜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모순된 컬럼 아닙니까? 일단 행복은 계획해서 되는 일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 되게 행복이라는 걸 돌이켜보니 행복했다 이런 느낌으로 남는 게 중요한 거고 행복 계획하면 긴장만 되고 그리고 되게 행복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해 뭐 계획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새해는 설은 어떻게 맞아야 좋은 거예요, 교수님? 새해를 맞는 자세 같은 거? 저는 최대한 일상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명절에 대해서 크게 반기지 않는 이유는 네. 명절이 되면 갑자기 즐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대 수위가 높아지는데 기대 수위가 맞추기 어렵고 예. 그리고 늘 하던 재밌는 무슨 연속극이나 드라마들도 설 특집이라고 예, 예. 안 하잖아요. 근데 되게 하던 연속극보다 더 재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맨날 성룡 나오는 거 막 떠가고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고 그래서 최대한 일상을 유지하는 게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정심을 그냥 유지하자. 너무 뭐 축제일 거다라고 기대하지. 그럼 오히려 더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기대 수위 맞추기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모두 다 축제일 것 같고 모두 다 행복한데 나는 왜 안 그렇지? 오히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인 거군요. 새해에는 행복해지겠다는 계획은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컬럼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건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그때만 해도 시사 칼럼을 쓰던 시기라서 그냥 그때 다가온 어떤 시절이나 상황에 맞춰서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마침 또 추석이 왔길래 제가 그 명절에 대해서는 인식을 재고해보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또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추석에 대한 에세이 많이들 읽어주신 에세이가 처음 쓴 건 아니고 추석에 대해서 세 번째 쓴 글이죠. 그래서 그 에세이에 다 세 편을 모아놨는데 추석에 대한 이제 집요한 관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럼 그 추석이란 무엇인가가 설이란 무엇인가 마찬가지는 거네요. 통하는 거네요. 크게 보면 명절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고요. 없다고 생각하고 추석이나 명절이나 아까 말한 대로 느닷없이 즐거워져야 되는 그런 부담을 주면서 동시에 대규모로 모였을 때는 기존의 권력 관계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죠. 여러분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추석이란 무엇인가, 설이란 무엇인가 마찬가지예요. 추석을 맞아 모여든 친척들은 늘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의 근황에 과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취직은 했는지, 결혼할 계획은 있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살은 언제 뺄 것인지 등등. 그러나 21세기의 냉정한 과학자가 느끼한 연애 편지를 쓰던 20세기 청년이 더 이상 아니듯이 당신도 과거의 당신이 아니며 친척도 과거의 친척이 아니며 가족도 옛날의 가족이 아니며 추석도 과거의 추석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질문은 집어치워 주시죠. 라는 시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해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다 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을 하라.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얘가 미쳤나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라고 말을 하라. 이렇게 저 일부를 좀 발췌해봤습니다. 저 진짜 한참 웃었거든요. 이거 듣고. 과연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예,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싸움 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선의의 표현인데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래서 책이 출간되고 나서 예. 그 출판사한테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포스트잇이나 마그넷 같은 걸 만들어서 예. 정면에서 그런 질문하기 어려우면 조용히 옆에다 붙이거나 그 사람 등 뒤에다 붙여서 그래서 책이 좀 많이 팔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그 굿즈라 그러죠. 굿즈. 그래서 그 무엇인가 굿즈, 포스트잇 마그넷 같은 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책이 충분히 많이 팔린다면. 그럼 정면으로 맞서서 그런 질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옷깃이나 이런데 당숙 옷깃에다가 이렇게 끼워요? 붙이고 냉장고 문 앞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 교수님은 정작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텐데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서? 저는 그런 상황에 마주한 적은 없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그 당숙의 입장이 된다면 그런 상황까지 안 몰릴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당숙의 입장이 된다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의 당숙이 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런 질문을 안 할 것 같고요. 안 할 거다. 또 안 할 거다. 심지어 제 뭐 조카나 친척 아이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더라도 저한테는 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당숙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상당히 거액의 용돈을 주겠습니다. 거의 순간적으로 용돈을 줘서 그러면은 아마 웃을 겁니다. 웃음이 번지겠죠.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웃음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거든. 눈물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면 주도권이 당숙한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거 묻기만 하니까 더 반발을 사겠죠. 그래서 베풀지는 않고 그렇죠. 베풀어야 되는데 용돈 한 번 안 주면서 천문학적 액수의 용돈을 주면서 너 취직 언제 할 거니 그러면은 아마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어른은 베풀어야 되는 위치에서 베풀지는 않고 잔소리만 하는 것은 그렇죠. 잔소리로만 들린다. 오케이. 그러면 추석이란 무엇인가, 당숙이란 무엇인가,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걸 던진 후에 교수님 이 컬럼 때문에 뭐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방식 패러디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남편이란 무엇인가 뭐 유행어처럼 뭐 출근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교수님 직접 들어보신 거 혹시 어떤 거? 이 책 나온 다음에 서평 중에 어떤 서평에서 김영민이란 무엇인가? 정말요? 그렇게 쓰시는 서평이 있었어요. 이 책에 대한 서평.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썼던가요, 그분이 컬럼니스트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으로서 서평을 마무리하더라고요. 마무리하는 멘트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중독성이 있나? 중독성이 있어요. 진짜 뭔가 우리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비틀어서 고민해보게 하는 이런 재미가 있는데 또 어떤 질문들 뭐뭐란 무엇인가 뭐 받아보셨어요 또? 그게 거의 유일합니다. 제 앞에서. 그럼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교수님.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이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가 있죠. 사실은요, 그 김영민 교수가 줄에 자주 서신다면서요. 자주는 아니지만 학생들 중에 간혹 졸업생들 중에 굳이 저한테 와서 주례를 꼭 부탁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해줄 걸 알면서도 굳이 찾아온 데는 또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가끔 사실죠. 저희 뉴스쇼 PD 중에 김영민 교수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김영민 교수의 주례를 듣는 순간 와, 이거 참 기발하다. 재밌다. 와,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것이 컬럼이 돼서 주례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읽었습니다. 저도 한참 웃고 한참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재밌었거든요. 자, 여러분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나서 그 김영민 교수가 생각하는 결혼이란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죠. 인생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예,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왔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교수 만나고 있는데요. 아, 교수님. 네. 사실은 새해 많이 하는 다짐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뭐 흔히들 말하는 정년기, 30대, 20대 후반 이렇게 된 분들은 결혼이란 것에 대해서 새해 시작하면 생각들은 하잖아요. 그런다고들 그러더군요. 예,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 그래서 오늘 이 설 아침에 결혼이란 무엇인가라는 주례사가 콱콱 가슴에 와박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김용민 교수가 쓴 결혼이란 무엇인가라는 컬럼이자 주례사 한번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결혼식에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운 마음씨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해 본 결과 고운 마음씨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말기에는 얼굴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얼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의 와중에도 상대가 잘생겨 보이면 저절로 화가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화목하게 지내다가도 상대가 못생겨 보이면 저절로 화가 나서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굴이란 가정의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느닷없이 배우자가 화를 내면 10중 8구 당신이 못생겨서입니다. 다른 이유로 화를 내려다가도 상대가 잘생겼으면 화를 참았을 테니 결국 배우자가 화를 내는 건 당신이 못생겨서입니다. 일단 너무 웃었고 진짜 너무 정말 잘생긴 사람하고 살면 이럴 수도 있는 건가? 뭐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이런 생각도 했고 이게 지금 무슨 외모 지상주의신 거예요? 경험을 못 하셨습니까? 공감은 안 되더라고요. 예. 왠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통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외모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본인이 분명히 좋아할 만한 외모는 있고, 그리고 어떤 심미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대상을 만났을 때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예. 확실히. 그래서 무슨 복통이든 치통이든 굉장한 통증에 시달릴 때 아름다운 거 보는 거 이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사실은 뭐 고통의 연속인데 주변에 심미적으로 이렇게 향수할 만한 대상이 있으면 꼭 미술품이 아니래도 그 통증을 좀 완화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그게 꼭 남자면 장동건, 여자면 뭐 김태희 이렇게 생긴 게 아니더라도.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런 신미안에 관해서는 꽤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특히 그래도 썼지만 얼굴에 깃드는 좋은 빛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됐는데요. 결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뒤에 있잖아요. 이 컬럼의 뒤에 보면 그렇다고 모두가 장동건처럼 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고 뭐 김태희처럼 생긴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얼굴에서 빛이 나야 한다. 빛이 나는 사람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해준다.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해야 되고. 영양 상태가 좋아야죠. 기분이 좋아야 되고 서로. 사회 근로기준법이 잘 적용돼야 영양 상태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저녁이 그렇습니다. 있는 삶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꼭 하겠거든. 제 그 주례사의 그 큰 제목이 기어이 결혼을 하고야 말겠다는 이들을 위한 게 있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인류 전체 역사로 봐도 결혼이 보편화되었던 시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앞으로도 저는 결혼이라는 게 보편적인 행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들의 어떤 사치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잠깐 여기서 오늘 뭐 주제랑은 상관없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이거는 지금 역사도 공부하시고 뭐 사상사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 같은데 우리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게 짧아요? 대부분 결혼이라는 건 귀족들을 위한 많은 일이었고요. 사회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대충 살았죠. 그게 이제 천천히 보편화되다가 어떤 시기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거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짝짓기는 했잖아요, 다. 그것과 결혼은 다르죠. 결혼은 사회적인 제도니까.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살면서 자식 낳고 이게 아니라 제대로 결혼이라는 어떤 계약 같은 사회적인 제도로서 결혼을 말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제도를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사회 전 구성원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뭐 동거라면 동거 여러 가지 형식의 어떤 군집 생활의 모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명도 예. 우리가 점점 늘어서 만약에 150년을 살게 된다 그러면 예, 특정 시기에 잘 맞았던 상대와 그렇죠. 예, 10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잘 만나. 그거 예, 20대 때 잘 맞았던 상대가 120살 때 최적의 상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예, 알 수 없죠. 여러 가지 저는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배우자와 함께 라디오를 듣고 계시면 너무 크게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각 시기마다 최적의 인물이 예, 따로 있죠. 끄덕끄덕이 되네요, 근데 예. 사실은. 결혼을 경험하신 분들은 일정 정도 공감하시리라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그 정년기라고 하는 그 무렵에 만나서 말이 통하던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시기에는 최적의 인물일 최적의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지만 어. 1, 20년 뒤까지는 모르겠지만 100년 뒤에도 꼭 그럴까요? 예. 그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수명이 길어지고 뭐 경제적인 것들도 그렇고 또 가치관도 바뀌고 하면서 이 결혼이란 제도 자체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다. 그럼요. 예. 재밌네요. 예. 서울대학교 김영민 교수님, 그 뭐 지금 추석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새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까지 왔는데 갑자기 던지고 싶은 질문 하나, 조금 말장난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김영민 교수는 답을 주실 것 같아요. 못 줄 것 같습니다. 뭔진 몰라도. 예. 무엇이란 무엇입니까? 되게 이제 무엇이라는 게 제가 말한 맥락에서는 네. 이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음, 사람에 관련해서는 자기가 무엇하고 동일시할 건가라는 음. 질문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과 자신이 스스로를 동일시할 것인가. 말이 어렵지만 예, 예. 보통 우리가 뭐 축구 경기할 때 대한민국이 지면은 뭐 흥분하고 예, 그런 이유는 자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대상과 동일시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동일시 안 한다면 그런 감정적인 격동도 생기지 않겠죠. 지든 말든 예. 이기든 말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건 뭐가 자신의 일부로서 동일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랑 동일시할 테고 어떤 사람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동일시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하여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 자기가 함께하고 싶은 대상을 고르는 과정이죠. 그런 면에서 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무엇과 동일시하면서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나는 그럼 뭔가 나는 뭐 CBS랑 혹시 동일시하나요? 방송과 저는 동일시를 제가 하고 있던 게 아닐까. 가족보다는. 물론 가족도 저 왜 자꾸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세요. 근데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 외에 그 누구나 비슷하니까 가족은 자식과의 동일시 뭐 이런 건 비슷하니까 그거 빼고는 일이 아니었나 저는 예. 그런 생각. 많은 사람들이 자식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예. 배우자랑 동일시하는 경우는 그보다 작은 것 같고 훨씬 일하고 동일시하는 사람도 더 작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무엇과 동일시하는 사람인가.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하고 동일시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동일시하는 게 있는데 비밀입니다. 아유, 대외 비밀입니다. 비밀이 너무 많으시죠? 만화입니까? 대외 비밀입니다. 비밀 많은 김영민 교수와 함께 오늘 자꾸 화두를 던져주시는 게 참 좋네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계속 던져주고 계시는데 사실 오늘 주제는 이제 중년이란 무엇인가였어요. 중년이란 무엇인가. 사실 그 사전상의 정의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중년의 정의는 놀랍게도 40대 안팎의 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40대 안팎이면은 그러면은 30대 후반도 중년이라는 얘기 사전상으로는. 딱 보고는 너무 젊은 거 아닌가? 이 중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상당히 게으른 정의로 보이는데 여기 핵심은 안팎을 어떻게 볼 것이냐겠죠. 40 안팎. 근데 중년은 중세처럼 우리 역사 구분할 때 중세 시기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1000년이 넘는 시기를 중세라고 하거든요. 대개 한 뭐 5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15세기 뭐 넘어까지. 근데 1000년이 넘는 시간이 과연 하나의 중세다라는 말로 포괄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시기는 절대 아니겠죠. 그렇게나 긴 시간. 중년이라 그래놓고 지금 심지어 그렇게 30대 후반에 시작됐다고 해도 저희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한 150살 살 텐데 그렇죠. 110살까지 중년이라고 부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중년이라는 거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아주 막연한 개념이 되어가고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서 마치 유럽사의 중세와도 같은 개념이다. 그러면은 언제쯤을 중년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중년이라고 느끼게 될까요?
저는 느끼세요? 그거는 예, 나이로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사회에서 그렇게 불러줄 때 중년이 예, 된 왜 시도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꽃. 예, 김춘수 씨의 뭐 저기 꽃도 있고 대머리라고 패러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 상대가 저를 대머리라고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하나의 두피에 지나지 않았다. 네가 나를 대머리라고 불렀을 때 비로소 이거는 대머리가 그 예, 모발수가 아니라 예,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중년도 예. 그 사회에서 어떻게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 중년을 부를 것인가.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요소, 사회적인 그렇죠. 요소, 정치적인 요소가 있겠죠. 예, 예. 중년 가장 많은 상품을 거기다 팔 수 있으면 중년의 범위를 넓힐 테고. 아.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개념이라고 봐야죠. 교수님은 저 실례지만 지금 중년이십니까? 그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고 중년이라고 음. 불러주는 사람이 얼마에 따라 다른데 예, 예. 아무도 저를 중년이다. 예, 가끔가다 뭐 이렇게 철이 덜 들었다 이런 얘기를 가족들한테 듣긴 하는데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년인지 아닌지.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숫자로는 중년이시잖아요. 숫자로는 그렇죠?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그렇겠죠. 사전적 아까 그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예, 중년이세요. 정신은 훨씬 늙었을 수도 있고 제 내장은 더 늙었을지 모르지만 예. 맞아요, 중년이에요. 저도 뭐 그 사전적인 의미에 의하면 중년인데 스스로 느끼기에는 저는 중년 같지 않거든요. 저 아직 청년 같거든요. 교수님 그렇지 않으세요? 뭐 제가 느끼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까 말했듯 사회적으로. 아 저는 근데 사회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요. 자기가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저도 사회적으로 결정되긴 하지만 그렇게 예. 중요하지는 않다고는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일단 내가 중년인가 혹은 나는 중년 같지 않은데 남들이 자꾸 중년이라 그래라고 해서 좀 우울하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그건 난 예, 우려할 필요는 없죠. 예, 예. 그쵸, 그럼, 그쵸. 예. 마음이 청년이면 언제나 청년일 수 있는 거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그러면 일단 네. 그걸 떠나서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그 중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좀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중년 요인가 40대 들어서면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명절이면 이제 듣던 질문 결혼은 언제 하니? 남자친구 있니? 또 결혼하고 나서는 애는 언제 낳니? 하나 낳고 나니까 둘째는 언제 낳니? 이런 것들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설에 친척들 모이면 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아, 내 나이 들었구나. 저하고는 정반대네요. 어떠신데요? 그런 식으로 중년을 생각한다면 저는 중년에서 청년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필요하고 결혼을 언제 할 거냐 이런 건 오히려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해가 갈수록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애를 낳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나이 먹을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청년이 돼가는 건데요. 그런 식이라면. 그럼 혹시 친척들 쭉 만났는데 젊은이가 뭐 자꾸 남자친구가 없어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어떻게 사귀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하면은 굳이 왜 사귀어야 돼? 왜 결혼해야 돼? 이렇게 오히려 말리세요? 그거 꼭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요. 꼭 하겠다면은 뭐 팁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야. 굳이 하겠다면 꼭 하겠다면 그거를. 아니 진짜 이분은 흔히들 말하는 꼰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시네요. 우리 교수님은. 그런가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흔히들 요즘 말하는 그 꼰대, 뭐 좋은 용어는 사실 아니고 은어인데 워낙 요즘은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잠깐 좀 풀어보겠습니다. 꼰대. 그런 말을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대학에 계시니까. 예. 굉장히 싫어하죠. 예, 근데 그것도 참 재밌다고 생각한 게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희 학교 학생 하나가 학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학생회 간부였다 그러든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교 일로 서로 싸우게 됐나 봐요. 언쟁이 오가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들었던 얘기는 가르쳐 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저를 가르쳐 드리지 마세요, 학장님. 예, 그래서 그게 재밌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어디 학교 밖에 아니라 이거 직업적으로 뭐 가르치는 데인데 가르쳐 들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놀랍다, 흥미롭다.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구나. 교사는 가르치는 게 직업인데. 그 사람이 직업인데. 교사한테 스승한테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가르쳐 들지 마세요. 이게 학교에서 온다는 게 참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렇게. 왜 이렇게 요즘의 젊은이들은 꼰대라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자신에게 가르치려 든다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까요?
저도 근데 누가 가르치려고 들면 그게 음. 그 거부감이 드는 건 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왜 다 우리 그냥 너무 고분고분해서 그랬던 걸까요? 예전에 우리는 다 얘기하면 어른이 얘기하시면 그 앞에서 그냥 다 참았겠죠. 근데 누가 뭘 가르치려 든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래도 우위에 있게 되고 가르치는 반 사람은 아래에 있게 되니까 예. 일종의 권력 관계가 발생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르치겠다는 사람도 왜 굳이 그런 부담을 감수하나 저는 그런 생각. 혹시 가르치는 사람도 사실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뭘 이렇게 가르쳐요. 어른 보면 인사해. 뭐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어른 만났는데 얘가 인사 안 하면 바로 저는 고개를 인사 목을 꺾으시는군요. 이거 안 가르쳐 주면 얘가 어디서 이걸 배우나. 예의 없는 아이가 될 텐데 이런 생각들 하는 건데. 그럼 애가 이제 싫어하죠. 뭐 이런 뭐 이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그럼 바른 것인가? 그럼 이제 유아 교육의 차원에서는 다른 경우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상대하는 게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쯤 되면 저는 그렇게 일부러 가르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경우의 수를 일종의 참고책에 레퍼런스로 알려주는 게 좋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경우의 수를 알려주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기를. 그렇게 해서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뭐 망가지면 그 본인 책임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좀 흥미롭게 듣고 계실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후배에 대한 얘기도 있고 직장에서의 어떤 동료인데 나이 어린 동료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다 적용들이 되실 텐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꼰대가 아닌 멘토가 될 것인가? 멋있는 중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요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멋있는 중년 이거 일종 형용 모순 같은 거예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싸이 아버지. 싸이의 아버지 듣고 왔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서울대학교 김영민 교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컬럼으로 명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컬럼으로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졌던 분이시죠. 오늘은 새해란 무엇인가, 또 결혼이란 무엇인가, 중년이란 무엇인가까지 왔어요. 지금 교수님. 갑자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자녀 교육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에게 꼰대가 내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드는 질문이 최근에 화제가 된 드라마 스카이캐슬. 네. 보셨어요? 다는 못 봤고요. 네. 그 뒷부분은 좀 봤습니다. 요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최상위 이른바 최상위 클래스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세계. 그래서 아이들을 그야말로 학종 괴물처럼 키워가 다시 자신들의 그 클래스에 넣기 위해서 괴물처럼 키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계시니까 수년째 혹시 그런 괴물 같은 학생은 못 보셨어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게 최상위 계층이라고는 저는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둥바둥해서 어떻게든 좋은 직업을 마련해줘서 계속 특정한 지위를 누리게 하려는 건데 진짜 최상위층은 아마 거대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이를 들볶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상위 계층쯤 되는 사람 최상위지만 그 안에서 단계를 나눈다면 좀 아래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을 갖다가 어쨌든 노동하니까. 계속 자본으로 바꿔야 되는 사람들 그 계층의 얘기라고 해야지 아마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그런 괴물 같은 거기 충분히 이제 괴물 같은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각 계층마다 그 나름의 불행과 행복이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층이라고 해서 각별히 더 괴물같이 불행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또 이제 아주 최악으로 그리는 거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보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겠죠. 저 사람들은 좀 저렇게 더 불행하게 그려지는 걸 보고 싶다. 근데 톨스토이의 소설에도 있듯이 다 각 계층 각자들은 그 고유의 행복과 불행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행복과 불행은 공평한 면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적당한 불행과 적당한 행복 속에서 일상을 뒹굴면서 살겠죠. 그 사람들도. 아니 뭐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다 철학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고 다시 한번 자기 전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답들을 주고 계시는데 자 이야기를 다시 그러면 우리 중년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꼰대와 멘토는 확실히 다르다. 우리 중년들이요. 멋진 중년이 되자. 꼰대가 되지 말자. 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좀 멋있게 나이 드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나이 드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렇게 건강도 나빠지고 제정신 유지하기도 어렵고 근데 맞아요. 근데 뭐 멋진 중년까지 그 너무 욕심이 심한 것 같고 그냥 적당히 민폐나 끼치지 않고 조용히 늙어가는 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젊은 세대한테 굳이 그렇게 잘 보이겠다. 그것도 너무 힘든 과제니까 늙어가는데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일부러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너무 하여튼 모든 거를 너무 애쓰지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렇게 아랫세대한테. 근데 이제 아랫세대를 괴롭히지 말아야죠. 그래서 굳이 꼰대질을 하고 싶다, 뭔가 조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용돈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한 3번 조언할 걸 한 번으로 줄여서 용돈을 3배로 불려서 약간 상대를 압도할 정도로 용돈을 주고 상대가 약간 어이없어하는 순간 한마디 하는 거죠. 책 좀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말로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할 때 많은 걸 베풀면서 동시에 해야지. 조언도 일종의 윗사람으로서 권력을 향유하는 거니까 거기다 비용을 치러야겠죠. 그게 심리적 비용이든 진짜로 경제적 그러네요. 비용이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 생각나요. 저희 화제 인터뷰 했던 그 고려대학교의 신지영 교수가 본인의 에피소드를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어렸을 적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살 빼야 된다고 줄넘기를 하루에 1000개씩 시키셨대요. 근데 핵심은 아버지가 같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부모가 해! 하고 나는 자가 아니라 너 숙제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어 단어 외워 하고 자가 아니라 같이 나도 같이 책 읽고. 그럼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일종의 권력의 행사인데 그 권력의 행사가 공짜로 될 수는 없고 거기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죠. 그게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 신 교수님 아버님은 육체적인 비용을 지불하셨군요. 지불하신 거죠. 결국 바르게 어떤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나도 그만큼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거 이제 좋은 어른, 멋진 어른이 되는 방법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네요. 교수님, 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다 돼가는데 요 책 내신 거 있잖아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역설적이에요. 아침이면 얼마나 희망차고 새싹이 돋아날 것 같고 삶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데 죽음을 생각하는 게 좋다니 이게 무슨 뜻인지는 꼭 한번 여쭤보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놀랍네요. 매일 출근하셔야 되는 김현정 PD께서 아침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새싹이 돋아나고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침이 좀 피곤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이 제목을 보면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무거운 단어에 압도가 되는데 저는 죽음만큼이나 아침이라는 말 그리고 생각이라는 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려면 일단 살아있어야 되죠. 죽은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살아있으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는 일단 정오를 넘기지 않고 웬만하면 오전에 일어나라라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근데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몽상에 잠기거나 그런 거랑은 달리 사실은 상당한 생각의 근육을 사용을 해서 논리적이고 명철한 정신으로 해야 되는 정신 활동이죠. 그래서 몽상에 잠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생각을 해봐라. 죽음 같은 근본적인 문제. 근데 이제 생각이라는 게 몽상하고는 달리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체력이 요구되는 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늘 플랭크와 스쿼트를 통해서 체력 단련을 하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줄넘기보다는 아까 줄넘기 말씀을 하셨는데 줄넘기는 무릎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랭크와 스쿼트를 제대로 한 자세로 매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체력이 생겨서 어려운 작업을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깊은 뜻을 담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책 제목에. 그러면 그냥 쫙 봤을 때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 죽음에 보통은 다 꽂히게 되는데 그 안에 플랭크와 스쿼트를 하라는 내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제목에. 그 운동 방법까지. 그럼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네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읽는 순간 너무나 고정관념. 왜? 뭐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침의 방점이 찍혀 있고 생각의 방점이 찍혀 있고 죽음이 아닌 살아있다는 것의 방점이 찍혀 있고 재밌습니다. 오늘 아침 김영민 교수하고 1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내가 갇혀 있었나 나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교수님.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만은 청년이야 이랬는데 더 청년이 돼야겠다. 선입견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앵커로 산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연자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멘트를 늘 남기기가 쉽지 야, 않은 일인데. 오늘 끝나고 나서 앵커란 무엇인가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그 앵커는요 보통 예. 이런 거 마무리할 때 설 특집 이런 거 마무리할 때 꼭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새해 덕담 한마디 우리 청취자들께. 예, 새해 플랭크와 스쿼트를 열심히 하셔서 죽음 같은 무거운 주제까지도 기꺼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근육을 기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지막 곡은 교수님의 신청곡으로 제가 이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뭘 골라오셨어요? 그 U2의 노래죠. U2? 제목이? 사랑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라는 제목의 U2의 노래입니다. Love is bigger than anything its way. 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영빈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